네, 안녕하세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 입론 1을 맡은 박성빈입니다. 우선 낙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례에 한해서만 대한민국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낙태 제도는 임산부의 사회 경제적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도 아이를 낳아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인 검은 시위 운동을 도화선으로 하여 이미 세계에서는 낙태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폴란드의 검은 시위 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면서 저희는 낙태의 법적 허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출산 후에 산모와 그 가정이 가질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약 3억 1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2003년에는 2억 원을 넘지 않던 이 양육비가 2007년에 2억 3천, 2011년에 2억 8천에 이르다가 2013년 자료에 결국 3억을 넘긴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출산이라는 것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은 부모의 경제적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경제진흥원에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출산 이전에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퇴직 권유, 부서 재배치, 눈치 등의 압력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설문 응답자는 25%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이 조사는 모두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대기업의 정규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심한 상황이겠죠. 저희는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국가의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저희도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간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기간제란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기준은 8주 정도로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준을 선정한 이유는 형법에서 생명의 끝을 심장이 정지했을 때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착안해서 생명의 시작 또한 심장이 뛰는 때부터라고 생각하여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8주 정도를 낙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8주 이전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8주 이전에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부정책 2가 해주십시오. 해당 부정의 주제 반대 일을 맡은 황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법적인 허용 범위를 8주 이내에서 낙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8주를 넘어가는 한에서는 낙태를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 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낙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회 경제적 사유. 그러니까 사유에 의한 낙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사회 경제적이라는 기준을 혹시 법적 제시를 할 수 그래서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기간제로 8주 이전에 산모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만약 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서 낙태를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악용하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 그것 또한 산모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모의 결정권이 제가 기준에서는 생명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이 오히려 그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사회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출산 자체가 예측되는 불행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폭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불행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행위의 책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를 그 행위를 하기 전부터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시나요? 전 예측했더라도 피임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임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측 1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의 첫 번째 입론을 맡은 황소영입니다. 저희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입론에 앞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낙태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모자권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에 의거한 경우에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각한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찬성 측은 수정 후 8주 이내의 낙태를 무차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회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태아의 출생을 제한할 만큼 강력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낙태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아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낙태는 책임 회피입니다. 첫 번째로 태아의 생존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살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살 권리란 모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닌 권리로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가장 상위 가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인간의 생존권은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는 언제 부여되는 것일까요? 찬성 측에서는 8주 이상의 태아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자란 태아는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정 후 8주 내외에 태아가 무생물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의학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심장이 뛰는 순간을 드셨는데 이 순간은 굉장히 애매할 뿐더러 심정지가 항상 사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도 장기가 살아있고 뇌가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의학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수정 후부터 연속적으로 존재하며 이미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 아니 사람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출산하기 이전까지의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살 권리가 그 어떤 다른 권리보다 우선한 것처럼 태아의 살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앗아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성관계를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고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과연 성관계를 가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성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임신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탄생한 생명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낙태는 부모와 사회가 모두 태아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차조사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긍정 측 교차조사 시작하시죠. 네,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성관계를 한 두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로지 부모가 모두 져야 하기 때문에 낙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의견 맞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요.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에서 나머지 책임을 져요. 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그 사회가 지금 그걸 막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절대로 안 되도록 범죄화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저의 제 말은 그 책임이 비록 부모에게 있겠지만 시작할 땐 부모에게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완벽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피임이 안 됐을 때 그때조차도 국가가 막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책임은 아이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거기서 넘어가고 생존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생명을 가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수정하고 착상된 이후부터는
수정하고 착상이 되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공 수정을 할 때 불임 부부에게 인공 수정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고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데 그것을 두 개가 착상이 됐을 때 저희는 인공적으로 그걸 떼냅니다. 좀 그럼 그거에 그것도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시술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법적으로 낙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랑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방금 방금 착상이 된 정자 난자는 정자 난자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시술에 의해서 떼어낸다면 그건 저는 낙태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정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긍정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2측의 이서고입니다. 저는 낙태가 죄를 현재 처벌하는 법이 사문화된, 즉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하고 낙태를 법적 허용을 통해 방금 말했던 것처럼 8주 이내의 법적 허용을 통해서 양성화를 통해 사회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 한 해 35만 건입니다. 그 중에 불법 수술로 인한 낙태가 약 33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낙태에 대해서 입건된 건 오직 55건이고 그 중에서도 단 3명만 기소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50건가량의 입건 중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모두 통틀어서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2009년 처리된 5건의 사건 중 단 한 건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선고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화된 법 안에서 낙태는 이미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조항 외에 낙태 수술은 범죄이기 때문에 낙태를 위한 해외 원정, 국내 불법 수술과 같은 음지에서 결국 낙태 수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낙태 수술비 그리고 수술 이후의 산모 건강을 위한 비용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결국 산모가 오롯이 혼자 떠안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처럼 이미 사문화된 법을 불필요하게 유지하는 동안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산모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내몰게 되고 그러한 신체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낙태 단속이 심해질 경우에 조선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불과 일주일 만에 낙태 수술비가 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유럽의 낙태 관련 법안과 낙태율을 비교한 분석한 박숙자 교수의 한 논문에 의하면 법에서 낙태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피임과 성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기타 다른 요소들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사회적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낙태를 허용하여 낙태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을 개시하는 것이 더 옳다는 입장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네, 입론 잘 들었고요. 3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효력을 상실한 법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네. 그러면 낙태법에 관해서는 낙태법에 관해서만. 두 번째로 음지에서 수술을 하고 있어서 낙태에 의해서 그 산모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불법 시술도 모두 거의 대부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산부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이런 비슷한 시설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다면 합법화된다면 산모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 과학적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원이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국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낙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수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일단 산모의 건강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합법화된다고 해도 네. 지금 낙태 자체가
산모의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법에서 규제하는 것 여부는 낙태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에 낙태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자세히 자, 마지막으로 반대쪽에 인면이 있겠습니다. 네, 반대측의 입론 2를 맡은 황재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의 효과와 이를 개정했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낙태에 관련된 법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사실상 낙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 관련해서 정부는 제정은 하되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허용론자들이 이 법이 이미 실제 낙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무용론을 내세우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용되지 않는 법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의 목적은 적용하여서 그 범법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존재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향되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법 이전에 낙태는 사회적으로 결코 권장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낙태 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 극히 소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낙태 자체가 권장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를 강제성 있는 법으로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고 성적인 책임감을 인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낙태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법이 적용되고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 자체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만약에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임신 8주 이내에 무차별적 낙태를 허용할 경우 낙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3년도에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자 1969년에는 약 5만 건에 불과했던 낙태 건수가 80년대에는 160만 건으로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에 낙태율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낙태율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47만 명인데 그해 낙태된 아이의 수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신생아 중 그 당시 태어났던 신생아의 3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주장한 개정안은 낙태 이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허용론자들이 생각했던 본래의 취지와 목적,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육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 그런 걸 구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를 악용하여 예를 들어 우생학적인 이유라든가 옛날에 있었던 이런 남아선호 사상 같은 생명의 존엄성이 결여된 이유로 낙태를 하려고 하는 자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서 낙태 문제를 경시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태 허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태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하는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 낙태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 이유가 낙태 합법화 이후에 있었던 사회적인 논쟁과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로 있었고 실제로 현재 미국도 합법화했지만 다시 각 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교차조사 마지막 교차조사가 있습니다. 예, 입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낙태를 합법 낙태 금지를 한 이후에 낙태를 허용한 이후에 낙태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셨다고 얘기하셨는 것 같습니다. 네, 크고 작은 상승이 다 있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합법화 이후에 일반적으로 낙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독일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했던 1987년에 23.2%의 낙태율에서 허용한 이후 1999년도 낙태율이 7.6%로 약 3분의 1 정도 감소한 걸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허용되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의 경우에서 강간을 통한 아이의 임신은 이제 낙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하지만 그 경우에 실제로 강간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산모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그 사실을 기피해서 그런 같이 함께 뭐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함께 기소될 것을 기피해서 낙태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생각 좀. 네,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자, 수비 시간 2분 정도.